그냥 끈질기게 읽은 다음에 편안하게 내보내줘야겠어요. 좋겠다. 신난다. 일단 잘 봤습니다. 아, 네. 나도 잘 봤고. 자, 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새는 무슨 이야기인 거죠? 새요? 어땠어요? 새를 읽고 나서 작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인상을 남기는 게 꽤나 중요해요. 새는 새는 일단은 이거 어떻게 공연을 했을까가 제일 궁금했고요.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공중에다가 성을 지는다고 하고 날개를 달고 분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코러스랑 코러스장은 새잖아요. 그 새들이 막 모여들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을 뭐라고 해야 되지? 신을 뭔가 무력화한다고 해야 되나? 조롱이란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신에게 얽매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주인공들 빼고 그 새 무리들과 신 무리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인간의 우월함을 얘기하고 싶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인상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꼭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외중에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를 잘 해야겠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멍청한가? 그리고 크로스들은 날개 분장 어떻게 해? 이거 만약에 하늘 이거 구름 나라 이거 뻐꾹 나라 이거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해? 미스 사이공처럼 헬기를 띄워? 근데 그때 헬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거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리스 또 그리스 언제적 그리스? 언제적 그리스요? 한창 비극이 성행하고 우리 옛날에 연기 기원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네 그때 소포클레스 잠깐 나왔는데 언제지? 언제죠?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관객한테 말 거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왜 자꾸 비극 작가들 이름을 넣죠? 왜죠? 그러면 그 비극 작가들 뒤일 텐데. 자, 이 작품이 고대 그리스 작품인데 기원전 534년 전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534년 전에 비극 경연 대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한창 디오니소스 어떤 술과 축제의 신에 대한 숭배가 많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는 비극 작가들의 어떤 향연이 많이 올라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 비극은 되게 운명적인 삶과 또 숭고한 자세로서의 왕족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고 또 어쩌면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언 혹은 신격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운명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숭고히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이상적인 도덕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많았죠. 근데 얘는 반대로 희극이에요.
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작가는 당시에 매우 잘 나가던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 우리 뭐 읽었던 소포클레스, 혹은 뭐 아이스킬로스 뭐 등등등이 있었을 때, 그로부터 48년 지났을 때 기원전 496년에 희극 경연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대. 비극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근데 비극 경연대회는 3명의 작가가 4편의 이야기를 3일에 걸쳐서 했던 대회였는데, 3명의 작가가 4편의 이야기를 3일에 걸쳐서. 왜지? 그만큼 그러한 기간에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대회였는데, 희극 경연은 5편 좀 많이 했네. 하루 만에 에? 5명이 해야 되는 빡세다. 상황. 그런 시대에서 있었던 작가인데, 그 시대 5세기부터 3세기 기원전 그 사이 약 200년 동안 희극 작품이 몇 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저도 이번에 이제 같이 또 더 공부를 하고 지민에 무엇을 알려주지 하면서 뭘 또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 알게 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놀랬어. 200년 동안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희극 경연대회가 막 생겨나고 막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있었겠죠. 네. 그 200년 사이에 몇 개의 작품이 생겼을까요? 놀랐다고 하시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완전 많구나 완전 없구나. 몇 개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희극을 좋아했을까? 그냥 3개로 찍어보면 안 돼요? 3개로 찍을래요? 3개? 200년 동안? 네. 3개요? 그렇게 따지면 이 책 한 권 안에 책들이 뭐야? 뭐야? 오! 아니 아리스토파네스 왜 2인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심지어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작품이 여러 개예요. 구름도 있고 새도 있고. 아니 자연물을 좋아하시네요? 그것도 얘기할 게 많아요. 아무튼 몇 개일 것 같아요 지금? 200년 동안요? 200년 동안 1년에 하나씩은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은 200개 일단 하고 근데 5작품씩 나왔다고 했으니까 1000개 잡고 이거지. 네? 문법 얘기. 괜찮아요. 수학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3000개? 3000개? 오, 2,300여 개가 나와. 오 2,300. 근데 현 시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고대 그리스 희극 작품은 17개 정도. 응? 그중 11작품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대표적인 희극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중 세라는 작품이 11편 중에 한 편인 거죠. 왜지? 왜 17편밖에 안 나왔을까? 자, 뭐 시대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2000 몇 년 플러스 기원전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또 뭐 그 사이에 유실되거나 기록되지 못한 작품들이 많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왜 아리스토파네스? 그것만 11개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만큼 이제 이 작가가 대표적인 작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비극 작가 중심의 사회에서 어쩌다 희극이 유입이 되었고, 그렇죠. 그 희극은 비극의 작품과는 또 다른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극은 주인공의 행동과 동기를 되게 운명적인 이야기와 덧붙여서 그걸 받아들인 이야기를 한다면, 희극은 되게 이상적인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상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큰 차이는 비극은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주류 세력이죠. 희극은 비주류 세대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층민, 농부, 혹은 여자, 노예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소외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코미디라는 어원을 찾아보면은 더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코미디가 희극이잖아요.
번역했을 때. 근데 그 코미디가 사실은 그리스어로 코미디아라는 코미디야. 코미디아라는 그 언어로부터 유래가 됐대요. 나도 처음 알았어. 그 코미디아가 말을 분리해 보면 변두리 플러스 노래. 노래 겁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 그래요? 이게 정리를 하면 변두리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인데 이게 아테네를 기준으로 안쪽에 살던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주류 세력이었겠죠. 근데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은 비주류 세력이었던 거겠죠. 그 성벽 기준으로 그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 풍자와 어떤 성적 음담패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생겨난 하나의 장르이자 단어인 거죠. 코미디아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연극의 기원만 얘기하면 예고에서 항상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철학가인데 이 시학 중에서도 코모도스라는 아까 코미디아였잖아요. 코모도스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코모도스는 희극을 이야기하는 시인이나 가수나 배우를 뜻하는 단어였대요. 근데 그 코모도스라는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변두리를 떠도는 되게 치욕스러운 벌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한 단어라고 이야기한 게 시 안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주류가 주류를 희화하고 풍자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쓰는 게 이제 이 희극의 발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발단이 원래는 항상 그렇지만 농경사였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삼사원에 풍년을 기리는 마음으로 남자들이 당시엔 여자가 사회적 위치가 매우 낮은 사회였으니까 남자들이 이 땅에 여신이 있다고 믿었대. 그 사람들이. 데메테르요? 그래서 땅의 여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음담패설로 하려고 싫대요? 그럼 이 여신이 깨어나서 새싹을 맺고 수확물을 줄 것이다라고 신기한. 있는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래와 춤을 하며 그 이야기하는 음담패설들로 땅의 여신을 깨우며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재물을 고정된 장소에서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건 향연이었대. 줄을 서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땅의 여신을 깨우는 거. 재밌겠다. 보고 싶다. 그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서 안 그래도 그 노래 안에 이야기가 조금씩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키워서 공연화시킨 게 이제 희극 공연의 발단 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은데 당시엔 아테네가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아테네랑 스파르타의 전쟁이 27년간 이루어져 와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27년 동안 전쟁한 국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도래했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상향을 제시하고 위로와 치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리스토파네스가 다양한 희극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잘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지금까지 대표적 작가가 됐겠죠. 근데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막 당대 유명했던 소크라테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작가들을 매우 비판했어요. 왜요?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자기가 생각하는 게 현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 어떤 비주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어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야기도 하고 또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러스들이 동물의 탈을 쓰고 그 제목 그대로의 동물들을 분장해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썼었어. 대표적으로 새도 있고 개구리라는 어떻게 분장했을까? 그러하다가 그럼 그 배우들은 계속 앉아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판과 풍자와 조롱과 어떤 해악을 주는 아리스토파네스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급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다. 대표 작가가 되었다. 신기하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아테네의 어떤 지친 사회 속에서 전쟁을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그리고 어떤 이것도 구름 뻗은 나라죠. 구름 뻗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시하고 평화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평화주의적인 내용이라고 봤구나. 그리고 이제 보면은 되게 일상적인 삶을 갈구하는 내용들이 있어. 중간에 어떤 날개를 달면 너에게 직업이 생기고 그 직업이 되게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업. 상이랑 푸주고. 근데 생각을 좀만 더 해보면 27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에서 일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사회적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이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 공부할 때 배경을 공부하는 거고 작가가 어떠한 의도에서 썼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장르가 무엇인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신기하다.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에 두 주인공이 새들의 신에게 이야기를 막 하다가 새들을 설득해서 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중간에 탈취해서 공중에 어떤 나라를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또 신 쪽에서 난리가 나서 신의 어떤 신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을 이제 보낸 거죠. 보내서 뭐라고 한 외교관. 설득해내고 막 반발하는 포세이돈이나 뭐 제우스나 여러 신들을 설득해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합의점을 찾고 제우스의 총애를 받아서 제우스의 딸과 결혼까지 해내는 어떤 이야기를 띄고 있죠. 근데 이 희극이 비극과는 달리 희극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백이 있어요. 근데 비극에는 없어. 없어요? 비극에는 없어. 그러니까 반백이라 하면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민이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다. 요 정도가 아니라 당시 비극을 공연할 때 공연 무대와 그리고 관객이 앉고 있는 객석 사이에 골짜기가 흘렀대요. 에? 진짜 물. 그 골짜기가 흘렀대요. 그 야외 무대에서. 그래서 그 공간을 넘어갈 수 없었는데 이 희극이 그것을 깨기 시작했대요. 그 넘어가면 방법이 뭐예요? 그걸 넘어가면 방법이 아니라 앉아있는 관객에게 이야기를 걸면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서 나와버려서 희극이 좀 더 사회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극이 진행하는 전개 방식을 또 여러 단어들로 나누어놨는데 내가 이걸 알고 책을 다시 보니까 달리 보이는 점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프롤로고스라는 프롤로그의 어원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무대에 배우가 나와서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건 비극과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파로도스라고 합창단이 배우가 연기하는 무대 앞쪽에 있는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공간에 나와서 관객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되게 코러스와 코러스 장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관객에 던지는 어떤 노랫말을 계속 적혀있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관객의 감정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떤 새들이 되겠죠.
제비새, 뻐꾸기새, 딱따구리새 이런 새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장면마다 다르겠지. 그러다가 에피소디온이라는 에피소드. 부분으로 넘어가면 에피소드. 에피소드죠.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대화를 하며 연기를 주고받는 오. 장면이 나오다가 엑소도스라는 에피소드. 부분을 나오면 무대 바깥으로 나가서 오. 아니야 스타시몬이 먼저 나와. 사실로? 나도 이번에 공부하면 알았어. 근데 이런 것까지 꼭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스타시몬이 되면 이제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다시 에피소디온이 돼서 연기를 하고 다시 스타시몬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이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엑소도스가 나오면 무대 바깥으로 배우와 합창단이 나간다. 나가요? 그래서 이야기가 종료된다. 아. 라는 형식으로 그게 진행되어 왔대. 음. 그래서 모델 그리스 희극에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희비극이 모두 막이 없었던 당시 시대의 어떤 공연 장르였기 때문에 1막, 2막, 3막, 4막의 구분은 없지만 합창단이 노래함으로써 막 구분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또 희극에만 있는 합창단과 배우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코러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배우 그 두 주인공들이랑 상황에 벗어나서 좀 막 토론을 하고 논쟁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을 아곤이라고 불렀다는데 어떤 연설을 하는 형식을 띄었대요. 연설을 하면서 그 두 부류가 토론을 하면서 관객이 그걸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는 어떤 장면이 있었고 관객이 직접 말해보는 희극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극이 비극에 비해서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관객과 공연이 갖고 있는 거리가 간격을 좁히고 조금 더 다가가는 형식의 공연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가 그러한 작품이고 당시 전쟁을 많이 해서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아테네에 위로와 치유와 활기를 이렇게 주고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지민이가 이야기했던 이 작품을 처음 읽고 지민이가 가졌던 인상이 더 흥미로워요. 이런 전문 지식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 이걸 알고 다시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뭐 얘네들 지금 싸우는 게 이러한 의도로서 쓰여진 거구나. 이러한 전개 방식이 있다 보니 갑자기 대뜸 뭐 막 너무 많은 수식어가 너무 많은 새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막 되게 휘황찬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 뭐 이런 게. 회전을 막 해설이나? 그게 무슨? 같은 뮤지컬 여러 보는 거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네. 회전문 도는 것처럼. 신기하다. 그 트루플루프가 새로운 형식? 극 쓴 거 중에 니나가 계속 새 이름 나열하는 거 있지 않아요? 뭐 독수리. 네. 새만 나오진 않죠. 우주의 만물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왜 생각이 났어? 아. 새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그것도 지민이가 겪은 어떤 인상 중에 하나인 거죠. 왜 기억이 남지? 그거? 친구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독백이에요. 네. 독수리, 얼굴, 사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거미. 만물의 모든 것들은 뭐 흐른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 신기하다. 재미없어. 어머니. 이게 너가 말하는 새로운 형식이니 제발 좀 그냥 좀 보세요. 그 장면 재밌었는데. 유황 냄새. 어머니가 약간 다 막힌 게 많네요. 완전 제목은. 벚꽃 벚꽃동산도 어머니가 약간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져서 네.
너무 답답해요. 뭔가 짜증나. 세상에. 그러네. 벚꽃동산도 그렇지만 반야에서도 반야의 어머니도 되게 꽉 막혀있죠. 항상 우리 사위, 우리 박사님을 세레모니를 되게 받들고 띄워주면서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사위가 해낸 게 얼마나 많은데,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 뭐 했다고. 도대체 5만 원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공부해 보면 좋아. 왜 그럴까? 아무튼 이러한 장르적 특징이 있고 이러한 형식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으면 좀 더 이 어려운 고전이 와닿을 수 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그 연기와 이야기했을 때 코러스와 코러스 장은 멀티맨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객에게 해야 될 메시지를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니 극적 장치들을 수행하는 배우로서 봐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보는 극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당시 여배 무대가 어땠고 당시 극을 바라보는 어떤 문화가 어땠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바라봐야 이 작품의 본연의 의도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나도 정확히 알지 못한 이야기를 막 소개하려고 하니까 버벅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근데 시대 때도 인간이 왜 이렇게 똑똑했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루토 고우가 이야기하잖아요. 삶이란 수없이 생겨나는 질문들이 불태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루토 드디어 당신이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나루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결국엔 인간이 다 해먹잖아요.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도 이기고 해도 이기고 인간이 다 머로 꼬드겨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내는 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평화롭지는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거짓 뭐 어쨌든 아처음으로 원하는 걸 얻고 결국엔 정점에 오르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는 안 봤는데 그런 점들이 평화롭게 보였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있었나요? 대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대사가 많은 게 아니라 대사가 많아요. 근데 기억이 남는 그냥 그 대목, 그러니까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불효자랑 저 누구지? 밀국군이랑 한 명 누구지? 아무튼 3명이 와가지고 그 주인공한테 저도 날개를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날개를 준 게 아니라 이 말로써 날개를 달아준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건 조금 흥미로웠어요. 맞아. 그때 그 대목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대사가 있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았던 대사고. 되게 좀 맞아. 똑똑하다는 거라고 해야 되지? 본인은 새가 되었지만 뭐랄까 그냥 인상이 남았네요. 당시에 이제 그 어떤 특수 효과로 갑자기 날개가 생겨나고 막 CG로 막 달아줄 수 있는 와이어 타고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극적 장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죠. 피해가려고 했나? 달아줄 수 없으니까? 말로 설명한 거죠. 여기 수만 명의 관중이 있다라고 상상한다. 수천 명이 앉아있다라고 상상한다. 근데 이 사람은 날개가 달렸다는 걸 설명한 거죠. 너에게 날개가 달렸다. 그 날개가 달렸다는 말이 참 의미로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실제 그렇죠. 이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저도 제가 19살 때 이 작품이 지정되고 됐던 거예요. 오. 제가 고3 때 한번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었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왜 뭔 말하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죠. 고전 연극에 대해서 공부도 이미 했는데 나는 그 사이에 하고 다시 봤는데 내가 배운 거랑은 너무 다른 이야기야. 왜 다를까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류 이야기가 아니라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형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작품 특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어우, 여름 편 많이 먹었죠? 누가요? 아리스토파네스. 아, 정말이고요. 그 얘기도 참 재밌겠다. 되게 유명 작가로 알고 있고 2,300여 개가 쓰여진 힘 중에 현 시대에는 17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11개가 아리스토파네스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돈 진짜 많이 벌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웃기겠다. 지는 대체 어디서 왔지? 너 어디서 왔니? 몇 살이지? 아, 너무 이거 세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염세적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물질 맞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돈 많이 벌었겠다, 부럽다. 진짜 가볍다면 그만 말하겠습니다. 이걸 잠고 있습니다. 이걸 잠고 있습니다. 진짜.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 그러네 오늘 진짜 뭐는 슬플 것 같아요. 기억이 남겠다. 네. 이렇게. 아 힘들다. 아 재밌다.